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책이에요.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고전 연구가이시고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조윤재 님이 쓰신 책이고요. 21세기 북스에서 출판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동서양의 많은 고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한 고전의 내용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지러운 마음을 잡아줄 고전 한 줄의 힘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이 책은 총 2부로 나눠서 책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1부에서는 어제의 삶에서 찾은 인생의 태도 3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버려라, 남겨라, 흔들려라. 그렇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내일의 삶을 채워줄 4가지 공부. 첫 번째, 나를 완성하는 공부. 2번째, 품격을 높이는 공부. 3번째, 삶과 사람에 대한 공부. 4번째, 인생을 즐기기 위한 공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2부에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1부에 대한 내용을,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신간이긴 한데 너무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2번에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원래는 신간은 짤막하게 많은 부분을 소개해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2번에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책의 머릿말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절친한 친구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에 썼던 말이다. 만일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인가?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책은 도끼다. 잘 살기 위해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 지금껏 해왔던 공부도 물론 충분히 의미와 가치가 있는 공부다. 그 공부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더해주지는 않는다. 지금 흔들리고 막막한 것이 잘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논어에는 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열린다 라고 실려 있다. 길이 막히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듯이 공부의 근본을 찾는 공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공부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역시 모든 지식의 탐구를 본질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소피스트 메논과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대화를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탁월함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가? 공부도 마찬가지다. 공부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알겠는가? 진정한 공부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공부는 우리의 본성이다. 따라서 공부는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타고난 본성을 따르는 일이 괴롭고 힘들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닐 것이다. 이미 인류의 뛰어난 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을 얻기 위해 애쓴다. 그 증거는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뇌는 뭔가를 달성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우리 뇌가 그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쾌락 보수 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 이런 이론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호기심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때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논어의 성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왜 고전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창의와 혁신의 근본이 되는 새로운 지식은 바로 옛 것으로부터 그 실마리가 나온다. 여기서 옛 것은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들어 온 고전이다. 이를 내가 가진 현대의 지식과 결합할 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생각이 탄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고전에 담긴 그 지혜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1장에서는 어제의 삶에서 찾은 인생의 태도 3가지, 그 3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버려라예요. 급변하는 내일에 도태되지 않기 위하여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다. 우리는 같은 강에 발을 담그지만 흐르는 물은 늘 다르다. 우리가 보기에 강은 그대로 있지만 그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가 발을 담갔던 그 강물은 이미 흘러갔고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강물이 아니다. 이 비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자연의 이치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스스로 변화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역시 변화하며 살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해 나간다면 변화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고 만약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어차피 변화할 수밖에 없다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다. 진정한 공부란 나 자신이 변화하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다. 공부를 통해 그동안 모르고 있던 새로운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 내 생각이 바뀐다. 내 생각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사고 방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관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내 삶도 바뀐다. 책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는 자신을 깨버리고 완벽하게 변화해야 진정한 독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 의해 그 사람의 뜻대로 변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변화를 위한 또 한 가지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중국 은나라의 명군주 탕왕이 자신의 세숫대야에 새겨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고사. 진실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처럼 변화란 날마다 쌓아 나아가야 하며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 물론 변화를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계기에 의해서일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변화를 지속하고 결실을 얻으려면 날마다 지속해야 한다. 변화란 가두었던 자신의 외면만이 아니라 자신마저 모르는 내면의 깊은 것까지 바꿔야 한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면을 직시해서 성찰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 다음 숨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찾아내어 발굴해낼 수 있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껍데기는 물론
속 안에 있는 것까지 모두 속속들이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찰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또 부끄러움에 대한 그런 내용도 담고 있어요.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자신의 책 부의 미래에서 obsolete, 무용지식이란 개념을 세웠다. 그는 쓸모없는 뜻의 obsolete과 지식, knowledge를 결합한 용어를 처음 선보이면서 모든 지식에는 한정된 수명이 있고 정보 홍수 속에서 쏟아지는 불필요한 쓰레기 지식을 무용지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오늘날 넘치는 데이터와 정보, 지식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진실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제 정보는 언제든지 무료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어디서도 쉽게 배울 수가 없다. 이제는 넘치는 정보 속에서 우리에게 유용한 지식을 찾아내 우리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식을 아는 노하우에서 지식이 있는 곳 또는 쓰일 곳을 아는 노웨이로, 그리고 탁월한 전문가를 찾는 노후로 유용한 지식의 용도는 바뀌어 왔다. 내가 직접 알고 익히기보다는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지식, 노와이를 확립해야 한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이 찬란해지는 지식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지식을 의미 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때 내 삶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 성장한다. 그리고 나에게서 비롯된 작은 역사가 시작된다. 그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가 된다. 네. 다음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2장에 있는 부분이에요. 경험으로 쌓는 원칙과 주관이 곧 나의 중심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쌓이는 그러한 경험들을 잘 보고, 잘 살피고, 잘 관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잘 보고, 잘 살피고, 잘 관찰하라. 사람의 숨겨진 마음을 읽는 통찰력은 누구라도 섬세한 관찰 능력을 기른다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마다 숨겨진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고정관념과 타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안목과 섬세한 관찰력이다.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모르는 쓸모를 찾아내는 통찰력,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소중한 지혜다. 그러한 통찰력, 그러한 관찰들이 나의 삶에 부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고전의 내용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탈레스는 재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더 지식을 갖고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수단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이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올리브가 수확되지 않는 겨울에 기계를 사서 올리브 수확철인 여름이 되어 사람들이 기계를 찾을 때 임대하는 것은 바로 계절적 요인을 이용한 것이다. 여름과 겨울이라는 계절의 특성, 즉 시간을 통찰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로써 보면 부자가 되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 어떤 부자도, 높은 지위도, 대단한 능력도, 남다른 지혜를 가진 사람도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그 시간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원시적인 물물 교환의 시대였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재산 증식의 수단을 부자연스럽고 비난받을 일, 심지어 중어스러운 일로 간주하는 것이 시대적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탈레스는 새로운 방식으로 당당하게 돈을 벌 수 있었다. 오직 지식과 그로 말미암은 통찰로 남다른 시야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탈레스의 지혜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부자가 되기 원한다면 환경과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수단으로 삼으면 된다. 지식과 시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의 밑거름이다. 단지 부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부보다 더 소중한 삶의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따르면 된다. 하지만 무엇을 추구하더라도 시간의 효용은 달라질 수 없다.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주관과 가치관이다. 탈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현명한 것은 시간이니 모든 것을 결국 명백하게 밝히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3장 흔들려라. 마음은 원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어른의 조건이다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맹자는 부끄러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단지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부끄러움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다. 교모하게 기교나 재주를 부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사용하는 일이 없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점이 남과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남과 같을 수 있겠는가? 맹자는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부끄러움이란 사람을 바르게 살도록 이끄는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설사 나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일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면 자신을 바로잡고 잘못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동양야의 철학자들은 모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공자는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라고 했다. 심지어 자신의 근심거리 4가지를 말하면서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그 중에 하나로 꼽기도 했다. 유교의 시조이자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대철학자의 고백으로는 너무 사소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여기서 새겨야 할 지점이 있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단지 열심히 노력할 뿐이라는 진정한 성찰의 자세는 그 누구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들 두 철학자는 모두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잘못을 고치는데 더 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은 서양의 철학자들도 같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한 방향이지만 단지 문화적, 지역적 차이로 인해 부끄러움의 대상과 방법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끄러움을 자유인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자유인이란 그 당시 노예가 아닌 건전한 시민을 말한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결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 그는 자유인의 자격을 돈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로 판단했다.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좋은 일을 위해 아낌없이 하지만 가장 합당하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가 자유인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즉 자유인이란 돈의 노예가 아닌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서 그리고 행위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물론 그는 부끄러움 그 자체를 훌륭한 사람의 조건인 탁월성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부끄러움은 품성의 상태라기보다 감정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부끄러움은 경륜이 있는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에게 더 잘 어울리는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동양의 사고관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끄러움에 대해 대단히 엄격하다. 그는 아직 경험이 적고 경륜이 무르익지 않은 젊은이들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은 그 어떤 부끄러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의 세태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오늘날은 젊은이들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설익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며 나 때는 말이야를 자랑스레 되뇌고 주변에서는 심지어 그것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보인다. 나이가 많은 것이 경우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에 면죄부로 생각하고 당연시하는 것인데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서양의 엄격함보다는 동양의 관대함이 좀 더 편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미 공자나 맹자와 같은 성인들도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는가. 단지 우리는 언제든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부끄러움은 한자로 치라고 하는데 풀이해 보면 기이와 마음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귀로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다. 은밀히 있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용기란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존심, 자만심, 자기 연민, 자기 합리화, 나를 꾸미고 싶은 모든 허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다.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는 인식,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세, 이러한 겸손과 솔직함을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하루하루 나아지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 결국 부끄러움이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다. 그 시작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른 새벽 시간, 나만의 동굴에서 예전의 나를 만날 때 새로운 나를 시작할 수 있다. 솔직하게 바라보고 겸손하게 인정하라. 성찰. 과거 뛰어난 선비들이 스스로 수양하고 정진하기 위해 취했던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뜻하는 말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자신의 일을 반성하며 깊이 살핌이라고 풀이하고, 한자 사전에서는 허물이나 저지른 일들을 반성하며 살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두 사전 모두 반성이라는
말과 살피는 것이라는 의미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이로써 보면 성찰은 과거의 선비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절실한 말이다.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헐뜯고 공격하는데 성찰이라는 단어를 무기로 사용하는 세태이기 때문이다. 자신은 전혀 성찰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 정적이나 반대편에는 성찰이라고 꾸짖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 이 말을 하는 내면을 짐작해보면 왜 내 편을 들지 않는가? 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서양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성찰에 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성찰은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단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다. 라는 무지의 질을 핵심으로 한다. 이처럼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은 바로 진리를 찾는 첫걸음이 된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생각이다. 그리고 그 수단은 질문과 대화다. 생각을 통해 세상의 진리를 알고 질문을 통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던 것이다. 동양 철학은 성찰의 의미를 자기 수양에 두었다. 먼저 나 자신을 바르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서삼경 중 하나인 대학의 핵심적인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신제가 시국평찬하. 먼저 자신과 집안을 바르게 수양한 다음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려야 종국에는 천하가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대학에는 수신의 전 단계로 4가지가 나온다. 바로 경물치지, 성의성심, 세상의 이치를 궁구하여 지식을 충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올바른 뜻을 세우고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개인의 수양이 완전해질 수 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자격이 생긴다. 이런 과정을 충실히 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성찰의 자세이다. 성인이 아닌 다음에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날마다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하는 것이 바로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다. 이처럼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에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 잘못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함이다. 도덕경에 있는 말이에요. 노자는 이 글의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지만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라고 말했다. 자기를 아는 것의 조건이자 이유를 말해주는데 단순히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신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성과 마음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그 다음 차원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자기를 아는 것의 다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한다. 하지만 제대로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있다. 반드시 자기를 바르게 아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해주는 고사가 순자에 실려 있다.
방에 들어서는 자루에게 공자가 물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떠하며 어진 자는 어떠하냐? 자루가 대답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도록 하며 어진 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도록 합니다. 공자가 대답했다. 선비라 할 수 있겠구나. 자루가 물러나고 자공이 들어오자 공자가 같은 질문을 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알고 어진 자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선비로운 군자라 할 수 있겠구나. 자공이 물러나고 아내가 들어왔다. 공자가 같은 질문을 하자 아내는 대답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알고 어진 자는 자신을 사랑합니다. 가히 명철한 군자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하루를 보내며 나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또 하루를 잘 버텨서 살아온 나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극히 높은 공자의 학문이지만 그 바탕은 바로 일상의 삶이었다. 그 어떤 높은 이상도 충실한 일상에서 시작된다.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평범한 일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담에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정한 영웅이다 라고 실려 있다. 이로써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위대해질 방법이 있다. 바로 기본에 충실하며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평범한 듯 지나가지만 이러한 일상이 쌓여 위대함이 된다. 그 시작은 새벽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난을 이겨내고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공자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공궁에는 운명이 있음을 알고 형통에는 때가 있음을 알고 큰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인의 용기다 라고 말했다. 위기에 빠져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제자 자루를 가르친 말이다. 위기에서 당황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면 눈앞이 가려져 그 어떤 일도 생각할 수 없다. 그때는 잠시 멈추고 그 상황을 판단하고 조용히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면 고난을 이겨낼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고난이 삶의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은 고난의 시기에 자신의 소명, 즉 자신이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속에 빠져 여가를 얻지 못했다고 했던 다산의 고백은 잃어버렸던 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출세와 성공이라는 세속의 일에 빠져 잊고 있었던 학문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위해 매진했던 다산은 여유당전서라는 위대한 민족의 유산을 탄생시켰다. 괴로움을 피하지 말라. 괴로움은 인생의 본질 중에 하나이다.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면 만족감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깊은 골짜기가 있을 때 산은 높은 법이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고난의 유익함이다. 오래 잊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을 되찾고 내가 이루어야 할 내 삶의 소명을 이루게 하는 축복, 바로 고난이다. 맹자는 마음을 되찾기 위한 공부를 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마음을 찾는다는 것은 내 삶의 의미와 가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리고 삶의 중심을 든든히 세우는 일이다. 맹자가 제시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마음을 기르는데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욕심을 줄인다면 설사 선한 본성을 보존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적을 것이고, 욕심이 많다면 선한 본성을 보존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적을 것이다. 진심화에 실려 있는 이 글에서 맹자는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을 바로 욕심이라고 보았다. 이 욕심을 다스리고 절제할 때 선한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명의 기운이 되살아나는 새벽 시간이 가장 좋다고 맹자는 가르쳐준다. 마음을 흔드는 것은 바로 분치, 분노와 원망, 공구, 무서움과 두려움, 호락, 좋음과 기쁨, 우환, 근심과 걱정이다. 비슷한 뜻을 가진 두 가지 말이 겹쳐 있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수신의 길로 갈 수 없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의 감정, 즉 희노애락으로부터 비롯된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 해도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학을 비롯한 많은 고전에서 거듭 경계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평범한 우리는 어떤가? 하루하루 감정에 휘둘려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노와 원망, 무서움과 두려움, 좋음과 기쁨, 근심과 걱정에서 언제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던가? 물론 사람인 이상 감정에서 온전히 자유롭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감정이 전혀 없는 삶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마땅히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고, 슬플 때는 슬퍼하고, 즐거울 때는 마음껏 즐거워하는 감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본성이 우리의 감정인 것이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과도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노력이다. 지나치게 감정에 휩쓸렸을 때 그것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자세다. 바로 중용의 덕목이 필요한 것이다. 중용에서는 희노애락이 겉으로 발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중이라고 했다. 마음이 올바르고 적절한 것이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날 때는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했다. 지나치거나 치우치지 않고 조화로운 상태라는 뜻이다. 우리는 마음이 번거롭고 힘들다. 언제나 평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고 바란다. 하지만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이 있다. 마음은 원래 번거롭고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은 원래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삶은 내 마음과 또 다른 마음이 계속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 앞서 맹자가 통찰했던 것이 그렇고 주역의 삼재 사상이 뜻하는 바도 마찬가지이다. 하늘과 땅과 함께 사람이 세상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도 역시 마음이다. 바로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한 본성, 그러나 감정과 욕심으로 매번 흔들리는 마음. 하지만 이 감정과 욕심은 무조건 배척해야 할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조건이 붙을 뿐이다.
견리사의, 즉 이익을 추구하되 의로운가를 생각하면 그 욕심은 의욕으로 승화된다. 감정이 솟아날 때마다 조화로운가를 생각하면 그 감정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마음이 주는 두 가지 감정과 욕심은 오히려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선물이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2부 내용 간략하게 책 내용 읽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